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제 싱하이민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싱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하자 곧바로 중국 외교부가 싱 대사의 발언은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여야 대표가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고석승 기자가 전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이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자 밤늦게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고 싱 대사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싱 대사가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은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린 겁니다. 이와 관련 오늘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목요일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 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싱하이밍의 외교 폭력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 정부를 악마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 버릴 것이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여야 갈등은 오늘 열린 제36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두고도 벌어졌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자 야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제36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서울의 명동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1987년 6월 당시 군부 진압에 맞서 농성이 벌어진 명동 성당에서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분열과 대립을 넘어. 그런데 오늘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60항쟁이 2007년 국가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인사가 나오지 않은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 감사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념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논평을 내고 민주라는 단어가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도부가 기념식에 나온 야당은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 불참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정권 퇴진 행사에 후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행사 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정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중립성 훼손 시도라며 맞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감사원은 곧 감사반을 꾸리고 자료 수집 등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 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외의 감사 범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오는데 곧바로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여부 등도 쟁점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사실상 감사 거부나 다름없는 거라며 당초 예고했던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반쪽짜리 감사 수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싹 다 도려내야 할 수준으로 썩어들었습니다.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에도 합의했지만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외출했다가 갑자기 내린 비를 미처 피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오전까지만 해도 무더울 정도로 해가 났지만 오후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집회로 교통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강공원 잔디밭에 가족,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기상예보가 사실 날씨가 안 좋았어서 집에서 계획하다가 오늘 햇빛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바람도 세고 아이들 자연도 구경하고 하려고.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은 23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 도심에선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14,000여 명이 여의도 환승센터 앞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고 광화문과 시청에서도 저녁까지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로 이동이 통제되면서 교통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국이 흐리고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 노동단체 1박 2일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두 번째 강제 해산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불법 해산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바닥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발 꺾지 말라고. 누워버린 노동자를 경찰 대여섯 명이 들어 연행합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빨리 내달라며 문화제에 참가한 노동자들입니다. 경찰은 문화제 시작 3시간 만에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전 집회, 이전 불법 집회와 동일한 형태의 불법 집회입니다. 강제해서 불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명백한 탄압입니다. 경찰 기동대 700여 명이 투입됐고 일부 참가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일반 집회와 달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과 같은 문화제는 2021년부터 20여 차례 신고 없이 열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화제 참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며 강제 해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노동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문화제를 불법 미신고 집회로 몰며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선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성남시 수대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어제부터 코레일이 주변 역사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종을 쓰는 서울 지하철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점검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시스템을 짚어봤습니다. 올라가던 승객들이 쏟아지는 이런 역주행 사고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3년엔 야탐역에서,
이듬해인 종로 3가역에서 같은 사고가 나면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모두 사고가 나기 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안전점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사 내용을 보시면은 뭐 노화를 확인하라든지 정도를 확인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상 진동이나 이런 걸 확인하라든지 정도의 수준만 지금 육안으로 그냥 확인을 하고요. 먼저 눈으로만 판단하는 육안 검사 시스템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승강기 운영 규정을 보면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노후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어링과 도르래 같은 계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부품도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동 장치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역주행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노후화 정도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다 보니 옷이나 발이 끼면 운행을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동력을 못 끌어올리니 정지를 못 시키니까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제동을 해줘야 되는데 제동이 안 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 안전장치인 역주행 방지 장치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품만이라도 분해해서 정밀 장비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 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뭐 장비 들이대가지고 검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이 부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 장비를 가지고서 적어도 핵심 부품만이라도 교체 주기를 앞당기거나 정밀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전 항공사 승무원이 방사선 피폭으로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지 2년 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항공사는 우주 방사선을 고려해 국제선 항공 승무원의 근무표를 짜야 하는데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하고 승무원의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색소 양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봄으로 기록된 가운데 온열 질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 환자가 모두 48명, 사망자는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며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국가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밀 문서 수백 건이 담긴 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곳곳에 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화장실 안 서류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창고와 연회장에도 가득합니다. 미 연방검찰이 발견한 기밀 문서들입니다. 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정보기밀 불법 보유와 사법방해 등 모두 37건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유출한 문건은 핵 프로그램 등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부 등이 작성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ur laws that protect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re critical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must be enforced. Violations of those laws put our country at risk.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장이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스미스 특검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I'm an innocent man. I'm an innocent pers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ed.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기밀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본격화한 걸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성과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들판에 폭격이 잇따르고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격이 지나간 현장엔 장갑차와 전차 잔해들이 남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처음 언급하면서 대반격이 실패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Бои, как я сказал, интенсивные. Мы наблюдаем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тери войск украин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여부와 작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Донеччина дуже жорстокі бої, але є результат. Я вдячний усім, хто забезпечує цей результат. 최근 양측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고 동남부 자포리자 인근에서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는 작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8 числа, как вы знаете, 7-8 июл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разу же начнем. 양국은 지난 3월 전술핵 배치 합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벨라루스 부대가 러시아에서 운용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해외 전술핵 배치까지 현실화되면서 안보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대 또래 여성 살인 사건, 정유정 사건, 이번 사건을 또 계기로 증명 사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면 안 되냐. 사실 강력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유정은 일주일 전에 증명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증명 사진이 실제 얼굴과 같은 것이냐 이건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정유정은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모자도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경우에도 공개된 증명사진이랑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 얼굴이 너무 달라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도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못 알아봤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네. 머그샷, 우리나라 지금 아예 공개를 못 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신분증 사진이 아니라 머그샷을 공개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년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사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거 사진이 아니라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자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 7건이 현재 올라와 있고요.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기적이라는 표현이 이것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존 정글에서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 1일에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때 어른들은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와, 40일이면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렇죠.
13살, 9살, 4살, 그리고 이제 1살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 똘똘 뭉쳐서 정글에서 버텨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은 일단 이제 병원으로 옮긴 그런 상태고요. 안정을 찾고 나면 어떻게 40일을 버텼는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에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유아용 젖병, 그리고 먹다 남은 과일 조각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콜롬비아 당국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샅샅이 수색을 했고요. 아이들의 할머니 음성을 녹음해서 더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헬리콥터로 방송도 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했군요. 네. 그런데 키워드에 이번엔 진짜 기적이라고 썼거든요. 네, 이번엔 진짜인데요. 뭐냐면 이제 3주 전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대형 오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아이들을 발견했다. 나라의 기쁨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잘못된 보고였고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기적이라고 다 보도를 했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다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트위터 글을 지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4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저도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좀 놀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색 작전명이 우리나라 말로 희망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갤러리는 어딜까요? 미술관이 아닌 세계의 거리를 주무대 삼아 20여 년간 전시회를 열어온 거리예술가 JR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로 기존 예술관념을 넘어서는 과감한 시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국경 양쪽 벽에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진 두 나라 사람들의 대형 얼굴 사진들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모두 익살스럽고 즐거운 표정으로 서로를 적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심각한 분쟁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엔 거대한 눈동자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한 멕시코 청년의 눈입니다. 작가 JR은 이 사진 주변에 수백 명의 미국인과 멕시코인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소풍을 즐기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I think art have the beauty of creating things that you think are impossible. You think it's impossible to do a picnic at the border between US and Mexico, and I think so too. But as an artist, I have to try. 거리와 도시 건물벽을 캔버스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JR. 그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렌즈에 담아왔습니다. 편견과 통념을 뒤집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시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으론 예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폐허 건물과 교도소의 높은 돌담도 예술 무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고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엔 5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JR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등 동시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 담백하게 라이브 무대에서 더 빛나는 가수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철 씨 뉴스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브의 황제, 가왕. 이런 수식어로 소개해드릴 때마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민망하죠. 방금 가왕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건 조용필 선배님. 저 소개할 때 뭐 라이브 황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또 라이브에 귀재 뭐 이렇게 나오면 귀재는 빼주세요. 라이브의 황제,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런 것들을 조금 민망해하시는. 전설이긴 좀 아직 젊지 않나요? 살아있는 전설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 데뷔 30주년 인터뷰에서 이제야 노래를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네. 많이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느끼하지 말자. 느끼하지 말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보통 데뷔 20년 차, 15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그 쪼라는 게 생겨요. 예. 느끼함이 붙고 여유로움이 잘못 보이면 느끼함이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공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목을 풀기도 하지만 처음 발표했을 때 노래를 다시 들어요. 38년이 지난 이승철의 노래보다 38년 전 이승철의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철 씨를 떠올릴 때 네버엔딩 곡과 네. 서쪽 하늘 네. 이 노래가 가장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저와 이렇게 추억하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쪽 하늘 뭐 이런 노래는 굉장히 아주 오래전에 20년이 넘은 노래들이죠.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네. 네, 영화 청년의 맞습니다. OST였어요. 근데 제가 그 창법을 좀 봤더니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실 지금은 살짝 부르시는 거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네. 처음 봐요.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눈을 뜨면은 몰입이 안 돼요. 가사가 주는 뉘앙스를 그림을 그리면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냥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감정 전달도 하시는군요. 네. 뭐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러면 소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소원을 생각하는 거죠. 말해 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그래서 보통 노래의 90%는 거의 독백이 많아요. 노래 가사의 90%는 거의 독백이에요. 어떤 인터뷰에선 희야를 가장 애착가는 곡으로 꼽으셨는데 가장 고마운 노래고 저를 잊게 해준 노래죠. 19살 때 정말 첫 앨범이 그때 100만 장이 넘는 그 희야라는 노래 그 때문에 당시 100만 장. 네. 그땐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노래였는데 그때 희야가 먼저 희야 날 좀 바라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원래는 인트로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대히트를 한 노래가 기도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형 우리도 빼자 앞에 희야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해서 탄생된 노래죠. 사실 이렇게 꾸준히 히트곡 이렇게 명곡 많기가 쉽지 않은데 한 인터뷰를 보니까 곡을 보는 선구안도 좀 좋은 편이다. 메일로 몇백 곡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노래는 다 신인 노래예요. 오로지 그럼 본인의 선곡을 하실 때는 감을 좀 믿고 딱 고르시는 편이군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신인이든 뭐 베테랑이든. 저는 철저히 데모에 들어있는 노래를 똑같이 카피를 하는 이건 제가 노하우인데 이거 알려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가이드 작곡가한테 꼭 본인이 노래를 못해도 좋으니 네가 곡을 썼을 땐 반드시 네가 노래 녹음을 해서 줘라. 그거는 철저하게 그 친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제가 음악을 들을 때 노래 연습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500번 듣고 녹음실 가서 3번 이상 부르지 않는다. 보통 뭐 최하 200번에서 500번, 몇백 번, 그러니까 몸 안에 노래가 스며들어야지 노래를 부르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쪼가 쪼라든지 붙기 때문에 노래가 이승철이 불렀지만 옷은 다른 옷을 입은 몸은 이승철이지만 패션은 다른 패션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로 곡을 많이 부르다 보니 뭐 새로운 느낌의 곡들이 발표돼서 그래도 좀 사랑받는 노래가 많지 않았나. 최대한 이승철 음악 같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신곡을 발표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네. 이승철 씨가 말하는 이승철답지 않은 노래를 고르는 불러야 것이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음악 철학이에요. 이승철 씨도 노래할 때 긴장을 하십니까? 연습이 안 됐을 때 긴장해요. 노래 연습을 하진 않아요. 사실 가수들은 준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편곡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제가 콘서트에 또 한국에선 최초인데 올 서라운드. 네, 올 서라운드 시스템을 하거든요. 네. 플라잉 서라운드라고 해서 아마 극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음향을 콘서트장에서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서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테스트 콘서트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반응이어서 이번 콘서트 더 멋있게 만들어야죠. 이승철 씨 공연 중 특징 하나가 콘서트 끝나고 관객들이 다 나갈 때까지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팬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나면 막 많이 빠져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좀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대에 서 있으면 안 나가세요. 사진 찍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교통통제를 좀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좀,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나가시라고 사인도 드리고 그럼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시는 뒷모습 볼 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관객분들이 뒤돌아 가시면서 게이트에 나가실 때도 또 돌아보고 옆에 사람들 아직도 서 있어.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얘기 더 듣고 싶어서 더 오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표정을 지으실 때 정말 뿌듯함이 묻어나서 데뷔 38주년인데도 이런 감정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노력일까 아니면 정말 타고난 것일까라 궁금해지거든요. 38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고 노래는 추억을 동반하잖아요. 정말 노래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땐 어땠지라는 생각도 저 또한 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발표하고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길거리 지나갈 때 오토바이 타신 분이 그래서 음악이 나올 때 목욕탕을 갔는데 락카 안에서 제 노래로 핸드폰 컬러링이 나올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수로서 거의 모든 기록을 다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가수로서의 목표가 또 무엇일까? 저 조용필 선배님처럼 50주년 때도 멋지게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30주년 때 했었고요. 이제 40주년 때 할 거고 50주년 때도 또 해야죠.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승철 씨에게 조용필이란? 저는 가장 멋진 용필 형님의 콘서트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조용필이다. 그거였어요. 저는 그게 되고 싶어요. 나는 이승철이다. 네. 그 공연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및 중부지방엔 최대 70m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도 전국 내륙 곳곳에는 밤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와 광주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뉴스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